안녕하세요. 오늘 해시태그 책은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라는 보수와 진보의 미래 세대의 대담을 담은 책을 낸 손아란 작가님과 이준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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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아란 작가님은 영화 그 소수 의견의 원작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시면서 최근에는 그 은하선 씨의 그 하차로 좀 논란이 됐던 EBS 까칠남녀의 또 패널로 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때 이제 은하선 작가 이제 하차 결정이 되면서 좀 그때 이제 출연을 거부하기도 하셨었는데요. 전체 출연자들과 방송국 앞에서 그냥 엎어져 누운 사람들이 대결하는데 출연자가 진다? 예. 이거는 이 동성애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지를 좀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보기보단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한 탑 5 정도 되는 출연자들 빼고는 방송국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방송에서 하차도 하고 이렇게 출연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은 방송국이 갑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방송국이 사실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국민의 전체적으로 들끓는 여론이 은하선을 끌어내려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굉장히 사실은 아주 작은 잡음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은하선을 끌어내려라는 의견, 극단적으로 방송국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 의견에 출연자 전체가 우리 보이콧한다고 해도 그걸 못 이겼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아했죠. 저는. 사실 저도 의아하긴 했는 게 저는 이제 저도 종편에서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을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잘못도 아니지 정치적 발언을 세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불쾌감이라고 해야 될까 일부 시청자들의 그것 때문에 그게 과대표돼 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봤었는데 사회 이슈 때문에 이런 거 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뭐 소수자 문제 있어 가지고 이건 오히려 발언도 아닌데 홍석천 씨 예전에 커밍아웃 한 다음에 있었던 그런 현상 이후로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저도 손아람 작가님 하시던 까칠남녀 방송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제작할 때 섭외됐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첫 단계. 네. 그 중에 누구 역할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은 만약 했으면 같이 연대했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시점에서는. 그럼 꽤 멋있었을 텐데. 패널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연대하는. 그 이준석 그 위원장님은 직함이 지금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 되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바른정당 할 때만큼은 아직까지 애당심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 표현하는 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바른정당은 제가 의지를 갖고 이제 탈당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바른미래당이라는 현 위치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난 어느새 여기 와 있더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수 성향을 가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은 보수 순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 뭔가 생활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치적으로. 네, 보수 순도가 높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의 구성원 중에 국민의당 출신들 분들 뭐 지역에서 이제 뭐 당원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아직까지 정책적 이견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게 꽤 크다는 것도 시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빔밥이라는 거는 각각 재료가 이제 색깔이 유지된 채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게 맛있는 비빔밥이지. 보는 순간 뭐 당근하고 계란을 갈아가지고 그거 얹으면 그게 비빔밥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른미래당 내에 그런 이견들이 각각 색깔로 존재할지 아니면 누가 자꾸 갈아버리려고 하거나 우리 지금까지 중도 실험했던 분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든지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럴 땐 저렇고 이렇건 이렇다 하면 철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 시도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한국적인 비빔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적인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 비빌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올렸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로 좀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되게 뭐 우려와 달리 많은 성공과 인기,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어요. 뭐 그 컬링 팀, 영미야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든 컬링 팀의 인기도 있었고. 또 뭐 김보름 노선영 선수의 갈등이나 뭐 이승훈 선수의 뭐 탱크 선수의 논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남북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나 북한 김여정 김영철 박람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좀 있어 얘기거리가 좀 많이 있을 텐데 보시면서 좀 각각 좀 주목했던 지점이나 뭐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촉발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그러셨는지. 특히 여자 선수들 그 김보름 선수랑 노선영 선수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올림픽 때마다 굉장히 반복됐던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선수들끼리 뭐 파벌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최선을 위한 행동을 못한 개인에 대한 비난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특별하게 봤던 것은 매스타트에서 이제 그 이승훈 선수와 그 탱크 논란, 정재원 선수 탱크 논란은 완전히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거든요. 국가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국가의 최선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논란인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그렇게 많이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그 정재원 선수 사실 딱 중계를 보면서 저는 정재원 선수의 표정과 행동에서 다 읽혔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읽었겠지만은 앞에서 열심히 페이스를 끌고 나가다가 이승훈 선수가 자기를 딱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허리를 펴고 레이스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는 이걸 일종의 시위라고 봤거든요. 어차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레이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자 소용없잖아 라는 메시지를 전국에 저는 일종의 이렇게 몰래 전달하고 있다고 봤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 어린 선수의 내키지 않는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고 있던 시청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읽혔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을 희생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좀 보기 드물었던 유의미한 논란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그 소위 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결국 대승적이어라라는 표현이 이번에 또 한번 등장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김영철 이제 박람회 대해 가지고 국가가 천안함 유족들에게 좀 대승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은 약간 비슷하게 드러난 어떤 그게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정재원 선수도 그렇게 한번 자기가 접어주면은 나중에 내가 한번 그거로 이득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참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어느 정도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질서라는 게 나도 언젠가 기득권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기대기보다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사이에 불합리한 조정 같은 걸 좀 떨쳐내버리자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큰 틀에서 보자면요. 나중에 가다 보면 뭐 너무 확장되는 얘기지만 미투 같은 것 좀 그렇게 갈 수 있다 봐요. 보면은 이걸 참았을 때 나의 개인의 어떤 희생이 있었을 때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에 큰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파편들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희생이라는 단어, 아니면 대승적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옥죄어 왔는가를 보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고 방식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 정재원 선수 전에 중에 그 하키 단일팀 만들 때도 사실 똑같은 논란이 반복됐잖아요. 대표팀 개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어떤 단일팀 구성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의 이제 좀 불편하거나 우려스러운 반응들은 꼭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반응이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명백한 하나의 이제 사고 방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세대에 이번에 그 뭐 김영철 그 북한의 부위원장 전 전자총무장 그분이 이제 방남하는 거에도 위원장님께서는 방한이라 표현해야 되나? 방한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네. 방한이라고 뭐 국가 간의 그런 걸로 격상시킬까봐 저는 그러니까 방한 아니면 이런 건 방북 방남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경청선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견이 갈리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네, 방한 또는 방남 내려온 거. 뭐 청와대 뭐 내려오지 말라는 뭐 청원도 내시고 뭐 그러셨다고 네, 저는 하는데 되게 그럼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 의사를 좀 표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모순점이라고 해야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그 2014년에 그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사회적 아젠다로 세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세운 아젠다라는 게 공통된 지점이 어딨냐면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한다라는 피해자 지상주의 또는 절대주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김영철 내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원칙이 흔들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같이 움직이던 방향이
그래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면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명시적으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물론 정부에서 나중에 이런 반향을 듣고 이제 움찔했겠지만은 처음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겠다고 북한 이야기했을 때 그때 통일부가 성급하게 오케이 허가한다 이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전에 얘기해줬으니까 그 사이에 가장 먼저 연락했어야 될 사람들은 결국 선안함 유족들이 아니었나.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좀 대승적이면 좋겠다. 이거는 폭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나중에 마음에 상처를 준 다음에 당신이 좀 더 대승적이지 그랬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세월호 유족이나 그 앞에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대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자세였잖아요. 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 인이니까 대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이게 똑같이 이번에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서도 발생했다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 알 거예요.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소수가 절대 소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선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아마 이번에 저는 그 부분에서 정부가 좀 실수를 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다른 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정도의 뉘앙스라 그러면은 분명히 천안함 그 유족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절차적인 그 단계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뭐 뭐랄까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수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거의 외통수에 가깝다는 느낌이고 왜냐하면 올림픽을 굉장히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김영철이라는 수를 딱 받았을 때 김영철은 안 된다고 사실 말하기도 굉장히 곤란했겠지만 사실 이야기하신 게 맞는 거거든요. 아마 받고 싶어서 받은 수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뭐 딱히 어떻게 반박을 하라고 말한다면은 할 수 없는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위험한 지점이 이제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전 진영의 대립을 저는 보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 천안함 문제를 어떤 분들이 진영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논리적 불일치, 그러니까 피해자 지상주의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리적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절차적으로 지금까지 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못한 것으로 저는 이 논쟁을 끄었으면 좋겠는 거지. 반대로 이제 천안함의 본질을 건져가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이런 건 저는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저는 그 지점은 약간 있어요. 이게 대담 이 책을 이제 내시면서 대담이 이제 지난 1월 말에 세 차례 3일 동안 이제 하루 8시간씩 이렇게 뭐 되게 힘들게 하루 8시간 이상 했던 것 아 같아요. 이달 8시간 이상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밥을 2끼 먹고 이랬으니까. 아침에 네. 모이면은 새벽에 끝났으니 다만 저희가 이렇게 책을 급한 일정으로 이제 빨리 오히려 내게 되면은 일부러 좀 그 대담부터 출간까지 간격을 좀 좁혔는데 그럼 굉장히 최신 이슈를 많이 다룰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저희 대담하고 나가지고 또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요. 딱 그 대담한 게 이제 1월 29일 마지막 날에 그 서지영 검사 그 미투 폭로가 있으면서 이제 그날은 거의 그걸 모르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들불처럼 그렇죠. 번질 줄은 네, 전혀 네, 몰랐던 네. 상황이니까요. 그 이후에 네. 이제 뭐 최영미 시인을 고은 뭐 시인에 대한 뭐 폭로 이후로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 뭐 성폭력에 대한 이제 고발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사실 폭로랑 미투 운동이 터지고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건강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권력 구조가 오히려 위계 권력 구조가 느슨하고 어떤 인적인 교환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용기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문단 성폭력이 사실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연극 그러나 잘 안 터지고 있는 분야가 방송 이런 거죠. 방송은 위계가 훨씬 더 강하고 개인이 폭로했을 때 감수해야 될 위험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방송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나오고 있는 것은 썩었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능성이 더 바뀔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 생각에는 마지막까지 절대로 한 건도 안 나올 곳은 자유한국당일 거예요. 예, 그곳의 그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거기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으로 볼 때 저는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진보를 뭐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공작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아직 확인도 안 된 그러니까 무고한 폭로로 당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는 남성 가해자를 걱정하는 것은 이미 그 상상력의 방향 자체가 얼마나 후진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게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주변에 나도 이런 걸 당했는데 폭로를 하고 싶지만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없다.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결국 폭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 폭로를 하고 싶어도 더 심한 걸 당했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확인도 되지 않은 무고한 희생양 공작당해서 제거당할 남성들을 먼저 걱정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나도 당할지 모른다라는 걱정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미투 전에 있었던 프레임 뭐냐면 갑질 프레임이었잖아요. 갑질 프레임은 근데 항상 신기하게도 그 경영자와 운전기사 정도의 관계에서만 항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한 갑질들이 지금 이제 거기서도 근데 감정이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운전기사가 나 이런 걸 당했다 사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자꾸 이런 폭로 나오다 보면 정말 착한 사장이 악랄한 운전기사한테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 성폭력 관련된 폭로에 대해서만 그런 걱정을 먼저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그 검찰이 이제 자기 내부 조직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내부 감찰 시작했잖아요. 그 조희진 단장이 했는데 전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밖에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먼저 혐의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섰는지 아니면 조사한다든지 이런 게 더 놀라웠어요. 보면은 처음에 등장했던 그 서지현 검사 사건 말고 별건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수사 들어가가지고 내부에서 감찰하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져지는 검찰 조직에서의 내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대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게 대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같이 연대해서 이걸 해결하자고 저는 미투 태그를 달아서 올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봤듯이 제가 말했듯이 검찰 내의 내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단이라는 조직에 자기가 던졌을 때 내가 검찰 내에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묻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더 많은 대중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다수 같은 경우에는 미투에도 자기 몸을 싣기에 불안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 그런 검찰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좀 있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국에는 사법기관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손 작가님께서 이제 뭐 마지막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을 곳이 자유한국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더 뭐 심하지만 어떤 그게 드러나지 않는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물 몇몇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최현희 전 의원이 옛날에 음식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좀 뭐랄까요 민감도라든지 감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또 반대로 결국 지방선거 공천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주 좋은 소재가 돼가지고 서로 투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 할 때 옛날에 2012년에 저는 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공개했거든요. 그냥 뭐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언제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했더니 거기로 가장 많이 쏟아진 게 뭐냐면 아직도 메일함이 있는데 투서예요. 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투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정치권은 선거라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선거 나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 돌아오다 보니까 그쪽 관리는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치를 합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뭐 보수 정당이라서 터지고 이럴 거 아닌데 사실 가장 그 성폭력 공론화가 많이 되는 곳이
페미니스트 그룹이에요. 페미니스트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되고요. 의식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랑 운동권 내에서 그 다음이 빈도가 높고요. 가장 보수 정당일수록 가장 사실 빈도가 적거든요. 구성원 여성 구성원들의 감성들이 차이가 나고 가장 우선하는 가치도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문화의 수평성이라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적어도 성평등 그리고 성폭력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 빈도만을 두고 누가 타겟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전투기를 가지고 이렇게 총을 맞은 전투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절대 엔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발견이 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총이 엔진은 못 뚫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죠. 엔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애초에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의 어떤 성폭력 그 공론화 빈도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그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저는 성폭력의 빈도라는 것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 어떤 욕을 최근에 먹었냐면은 제가 이윤택 씨 처음 나왔을 때 이윤택 씨가 잘못한 건 나도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큰 잘못한 건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참 위험하다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으면 당연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공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조 연설한 거 영상부터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몰랐을 수 있겠냐 그러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물론 이윤택 씨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을 제가 다 모르는 게 많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그걸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다 강한 이제 반발이 왔던 걸 봤을 때 분명히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정권 공격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인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거를 김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윤창중 얘기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윤창중 씨를 그럼 알고 뽑았냐 이러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윤창중 씨 반대했지만 그때 전 다른 이유였고 그분 의견이 세다는 거였고 저도 그분이 그렇게 그쪽으로 문제 있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투 운동을 두고 진보 보수의 대연합이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보에서는 미투가 공작에 쓸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보수에서는 실제로 공작에 쓰고 그걸 통해서 미투 운동의 어떤 본질이란 순수성만 사실 훼손하는 그 연합 공격이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의도했던. 근데 약간 궤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진보 쪽에서 이제 그 우려했던 분들 아니면 뭐 김어준 씨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윤택 씨를 터뜨린 게 공작이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 그 보수 쪽에 지금 이거를 정치화하려는 분들은 이윤택 씨가 터진 거는 전혀 뭐 그건 내추럴하게 터진 건데 문재인 대통령과 친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알지 않았겠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궤는 달라요.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작이라 주장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터뜨릴 때 자체 이런 인사들을 선별해서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둘 다 제 생각엔 건강하지 않은 논의죠. 제가 봤을 때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해서 다른 사고 방식을 뭐 가진 분들로 이제 대담자로 이제 모셨는데 책 제목이 이제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또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두 분이 또 좀 비슷하게 생각하신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그 두 분이 어떤 점에서 이 점은 좀 뭐 얘기를 하면서 좀뭐 오해를 불식시켰다든지 아니면 좀 비슷한 저는 이런 지점이 표현을 있었나 이런. 네. 손 작가가 본인의 정치적 지향을 이제 진보 정당에 네. 진보 정당 유권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새누리당을 있어봤고 바른정당에 있어봤고 바른미래당에 있어보면서 수많은 타 정당 사람들과 대담하고 어쨌든 상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확실히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정당, 대선 후보나 대선 대통령 중심을 뭉친 정당 사람들과는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철학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켜야겠다는 논리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평행선을 느낀 지점이고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다만 손 작가는 제가 이제 독자들에게 제 증언해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랄까요? 아주 강한 애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법인세 인상 정책 같은 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을 꺼내는 거 보고 거기에 의지가 있다고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유권자로서 굉장히 힘든 말들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사안별로 이걸 해가지고 의지를 표명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손 작가 하는 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 평가를 해가지고 나는 문재인이 참 좋아. 아니 나 문재인이 참 싫어. 아니면 나 문재인이 참 이렇다 생각해. 이런 거는요. 저도 인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반박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건 정책 평가라든지 논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도권 정당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이 저를 뭐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사고 회로라고 할까요? 네, 사고 회로에서 되게 유사한 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현상을 보면 적어도 나에게는 어떤 정합성을 가진 설명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 그리고 그런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내 설명을 막 방해하는 어떤 권력장의 간섭 이런 거 좀 참기 어려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들은 사고 회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갖춰왔고 훈련해온 제 경험 범위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들은 좀 좌파 성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거기는 이제 뭐 좌파 성향이 뭐 더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늘 권력에서 이렇게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보루 삼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뭐 농담처럼 계속 몇 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좌파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떠냐. 제가 반성하는 지점도 그거예요. 보면은 저는 제가 보수 진영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박근혜 정부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몇 개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저도 움찔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졌던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제가 논리적 정합성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 약간은 그 관성에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박근혜가 하는 선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선거를 항상 이기더라. 그러면 나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저게 맞는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저 방향성이 맞겠구나 하는 관성 때문에 내가 판단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성은 보수들이 대부분 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다들 그 얘기는 지금 와서 제가 박근혜 정부를 회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때 왜 그런 판단들을 했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 자신감에 결여라는 게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바른정당이 이제 분당했을 때는 좀 의미 있는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저는 조직에서도 그러니까 무기를 힘과 논리라는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결국 힘이 지배하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편리하니까 힘이. 예. 바른정당 그리고 뭐 미래당까지는 아직 이제 미래형으로 말해야겠지만 힘을 가진 조직이 사실 아니잖아요. 예. 이제 처음으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실험해 보지 않으면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흔히 이제 좌파들이 처했던 상황에 사실은 처한 보수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바른 미래당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그걸 논리적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윤택은 까도 되지만 이걸로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 까면 안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어떻게 보수 진영에서 엄청나게 폭탄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 장관이 제가 정치 처음 할 때 같이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거 말씀해 주신 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냐면은 당신이 정치하는 이유는 당신이 정치를 해서 당신 의지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만 세상 때문에 네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건 네가 이미 정치하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또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래서 정말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구나. 좀 이런 좀 근본적인 뭐 가치관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좀 이런 걸 느끼셨던. 저는 크게 느꼈던 거는 확연히 느꼈고 이것은 이제 저와 이준석 위원장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되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이기도 한 거는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부여하는 어떤 가중치, 가치의 가중치, 그 목표를 위한 절차들이 얼마나 정당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저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논쟁이 전체 목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미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폭로의 과정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당한 방식이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촛불 집회 당시에도 저 집회에서 이뤄진 모든 시위의 그 양태들이 얼마나 정당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 시위가 왜 일어났냐라는 이제 방식의 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도 저는 그것이 이제 그 본질의 근처에 이렇게 자꾸 침투해서 이걸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믿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손 작가랑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대립점에 한번 썼던 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지금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오히려 위기에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걸 정치인들은 의외로 위정자들은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거기에 적응을 무섭게 해버리죠. 그 말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집권하는 모든 정부들이 겪게 될 위기는 뭐냐면 여론의 홍수 속에서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보면 다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살폈어요. 그러니까 정책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상으로 찬성이 맞냐 반대가 맞냐를 따져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저는 그때 통진당 해산 때도 저는 이렇게 해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란 건 선거로 해산돼야 되는 것이지, 저도 뭐 통진당이 좋은 조직이라 생각 안 하지만은 해산을 이렇게 시키는 거는 법적인 절차로 이렇게 해산시키는 거는 나중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선거로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강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한 6대4, 7대3 정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강행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래서 결국엔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의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원전 문제 같은 거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결국 소수의 집단이지만은 모아가지고 고급 정보를 투여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내렸던 결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전문 집단 또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쪽인 게, 전자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에 대한 여론 형성에 수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수기가 안 되는 이슈들도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세금을 깎을 것이냐, 올릴 것이냐 해서 올릴 것이냐 여론 형성이 되겠어요. 그게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번 물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책에서 제시했던 건 뭐냐면은 주민 소환제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올 정도로 엘리트 집단에 대한 불신이 심하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를 국회의원을 하원의원 2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선거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18만 명이거든요 저희 인구가. 제가 18만 명의 의사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차라리 좀 보강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목표 자체는 대의제가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거기에 뭐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허수아비 논쟁 같은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와 이야기했을 때 그 차이는 대의원제인데, 대의원제가 존재하는 이상 저는 아무리 여론이 강하게
정치를 이끌고 가도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대의원제가 폐지되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던 적이 없는 한 저는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논의의 범위 자체가 의미 있는 논의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이제 촛불 집회 요구를 이제 어떻게 뭐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지지난 겨울 아닌지? 그런가요? 그렇군요. 네. 시민들이 촛불 집회 동력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됐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달라는 정도 정권 교체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 손아람 작가님 얘기했듯이 뭐 재벌 개혁이나 어떤 뭐 권력 기관에 대한 뭐 철저한 개혁 뭐 이런 것까지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 차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달랐을 거예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만 당선되면은 그만이다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을 것이고,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보다 더 적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못 참겠다. 이 정도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전반적으로 그 덩치를 가능케 한 그 분위기와 그 덩치와 그 시대적 풍경을 가능케 한 것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실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누적된 불신, 분노 이것은 한 사람만을 향하다기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범죄를 가능케 한 어떤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실제로 많은 구호들이 주요한 구호는 물론 대통령 내려와라 하야하라였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구호 안에서는 체제를 겨냥하는 구호들이 많았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 물론 그건 직접적 원인이죠. 하지만은 그 사람을 탄생시킨 체제의 많은 부분을 개혁하라는 구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촛불 시위라는 게 그 전까지의 어쨌든 집단 행동과 상당히 다른 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바로 1년 지금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민중 총궐기라는 것도 있었죠. 그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퇴진 운동을 사실상 했죠. 그때는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한쪽 진영의 움직임이었어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한쪽 진영과 다른 진영의 일부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진영의 일부가 그러면은 그 더해졌던 다른 진영의 일부가 과연 그 아젠다를 그런 급진적인 사회 개혁까지 인식하고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건 저는 아닐 거라 봐요.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보수적 성향이 있다 보고, 그렇다면 지금 그 진영 성향을 뛰어넘는 개혁이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력이 그래서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처음에 원래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세력 중에는 그럼 지금 다 남아있느냐, 그런 동력에. 아까 손 작가가 잘 표현했지만은 정권 교체만 하면 끝이에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보면은 과연 이것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그 거대한 세력과 같은 세력이라 말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좀 오류가 있다. 보수 진영에서 참여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붙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그렇게 시도할 생각 안 하고 동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봤을 때. 그것을 탄핵이라는 굉장히 역사의 못을 박는 사실 행동이잖아요. 탄핵 그리고 하야 요구의 목소리.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결국 저 정치인의 목을 자르겠다는 저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이 체제, 재벌 중심, 권력 중심 이 체제에 대한 저는 불신의 목소리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눠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번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알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손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는 아마 기존의 어떤 정권에서도 할 수 없었던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하고 있냐? 더 선량해서, 더 적극적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아니까 저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탄생시킨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아니까 가능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이루는 데서 이제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가장 의지하기 쉬운 수단이 힘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촛불 집회의 추가 동력이라는 그 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노무현 정부 초기에서도 봤지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보면은 재벌이라는 조직은 그들을 동화시킬 정도로 강한 힘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당시 삼성 장학생 논의도 막 나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저는 그런데 손 작가님이 보는 지점과 다른 지점 보는 게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재벌들이 정치인들 동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그 재벌 개혁에 대한 것들 물론 의지는 바뀌지 않았겠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처음에 잡고 나왔던 것들은 보면은 프랜차이즈 기업들 정도만 건드렸어요. 보면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라는 것이 잘 따지고 보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한테는 엄청난 갑이지만은 재계 전체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설렁탕 체인을 운영한 체인본부가 재벌 순위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우선 국민들이 가장 잘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벌 개혁에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아웃라인 나왔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뭐 명시적으로 들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위정자의 전격성에 좀 약간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재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김종인 아까 말했던 장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노태우 때 그냥 자기가 경제 담당하면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전부 다 매각하라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 전격성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전격성을 가질 정도의 그 적성을 가질 정도의 관료가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정치인이 재벌 개혁이 미진하다고 이야기를 그러게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번에 저는 항상 정치한 집단이 집권한 이상 집권하기 전에 보였던 비전들을 실현시키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은. 그런데 뭐 비전을 실현하다가 무슨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접겠다는 건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비전 실천 의지가 안 보이는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얘기 계속했어요.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언론에 얘기한 거. 왜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한창 높을 때 왜 개혁 아젠다를 밀어붙일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이상한 뭐 통진당 종북 논란 이런 거 벌이려고 하느냐. 60%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보면은 60%를 밀어붙여서 조금 깎아먹더라도 사회 개혁을 할 생각했어야 되는데 65%, 67%, 70% 우리는 80% 가서 상대편을 말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책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세월호 때문에 지지율이 또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개혁 과제를 해야지 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다가 정권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걷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전격성을 보이실 때 오히려 지금같이 높은 지지율을 구축하고 있을 때 좀 전격성을 보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재벌을 치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해줬어요.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는 지금까지 재벌 개혁은 항상 찬성이었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뭐 현재까지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사실 평가를 저는 내리기엔 좀 짧은 시간, 네, 1년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긴 짧은 시간인데 저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권력 구조, 체제 개혁이 이 정부의 의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무가 아니라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못 해봤잖아요. 제대로 손댈 수가 없었던 단단한 권력 구조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고 12명의 대통령 중 한 명이 아니라 역사에서 조금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저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자리, 그 시대, 그 기회에 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는 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밀어붙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 지난 정권의 그 막 적폐라고 말하는 흔히 막 뭉뚱그려서 말하지만은 적폐라는 표현 자체에 체제 안에 쌓인 무언가라는 체제 안에 쌓인 적폐물, 노폐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5년의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두고 봤을 때도 이런 기회가 몇 번 올지 알 수 없는 저라면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정치인 정권이 돼야죠. 저라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보셔야 될 지점이 결국엔 인물 개인을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스템상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가지고 아젠다화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국가에서 보수적 관점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경제적 아젠다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공정 경쟁이에요. 공정 경쟁. 예, 공정 경쟁이라는 건 기업한 데 있어가지고 카르텔화되는 거를 막고 그리고 반독점 규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더 세거든요. 보면은 지금의 어쨌든 재벌 개혁을 두려워하는 보수도 제 생각에는 순수한 보수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가 얘기하는 자유 경쟁이라는 그런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 보수만의 어쨌든 경제 개혁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규제 이런 거는 저는 뭐 그거는 겉핥기라 봐요.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 거대 유통기업을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적합업종 이런 것들은 뭐 그건 오히려 경제민주화에서 마이너한 요소라 보고 뭐 상속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좀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진보와 이제 보수 정치 뭐 아니면 뭐 그런 전망을 가야 할 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다리로 서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는 우리가 과학 실험할 때 산발이라고 하면서 세우는 것처럼 세 개의 다리로 서 있는 구조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두 개로 서 있는 것보다 세 개의 다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보면은 항상 모든 다리 끝이 지면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데 보수가 원래 떠받치고 있던 그 세 개의 다리가 뭐였냐면은 안보, 경제, 교육 이 세 가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육은 교육감 진보 뽑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부터 해가지고 다 있었거든요. 그게 그 생각이. 예를 들어 경제는 확실히 보수가 잘한다 이런 인식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안보는 보수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몇 개 있냐는 거예요. 보수가 보면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집권 시기에 그렇게 뭐 나아진 모습 보이지도 못했고 두 번째로는 뭐 교육에 있어서도 보면 이미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하는 것처럼 보수가 얘기했던 자유 경쟁 또는 공정 경쟁을 통한 교육관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안보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 안보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경직성에 기반해 가지고는 또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가 지금까지 보수를 아주 굳건하게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세 개의 다리 너무 안정적인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세 개의 다리를 어떻게 다시 구축해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 보고 지난 한 5년 동안은 보수의 그 개념가 또는 사상가들의 암흑기였어요. 보면은 아까 손 작가랑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시기였고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시기였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 뉴라이트는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관이 있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새로 이제 들어왔던 뉴라이트 2008년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있긴 있어요. 약간 신자유주의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친박은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 철학의 빈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수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한 중세 같은 느낌이 들었던 5년간의 철학의 빈곤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세 개의 다리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주진보의 세 개의 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민주계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정치적 민주화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진보적 수용성이 있는 정책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옮겨온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다리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거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사실 다 인권 문제예요. 성소수자 문제, 페미니즘, 그래서 전부 이제 인권 관련 이슈들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걸 사실 잡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 세 번째 다리는 가장 결국은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을 점점 더 커질 목소리이지 결코 유행처럼 지나갈 목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첨예하게 전선이 갈려요. 그것을 싸워서 뭔가를 해볼 그 영역에서 싸워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믿는 정치 세력에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도 읽지 못하는 거고 인류 문명을 읽지 못하는 저는 그거는 사람들의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은 앞으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그리고 어떤 집권 정당의 지지 세력이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인권을 가지고 겨뤄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장 한 번에 이길 수 있겠죠. 두 번도 이길 수 있겠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보수 진보 아젠다로 놓기가 힘들어서 얘기 안 했던 건데 결국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저는 원망스럽기도 해요. 보면은 왜 항상 나는 내가 보수고 진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증받는 것이 대북관이고 반대로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대북관이고 이런 그런 거 이제 한탄하는 게 더 재밌는 아젠다가 많은데 왜 이걸 항상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 드는데 보수는 지난 9년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걸 많이 펼쳐봤어요. 근데 진보는 그때 이제 그 전에 10년 동안 하고 싶은 걸 펼치다가 이제 다시 펼친다고 생각하는데 양쪽 다 자신의 순수한 이념만으로는 성공시킬 수 없다는 인식 그 자체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양쪽 다 가운데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 자체는 물론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버리고 있는 거겠지만은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지금 사회에 이런 생각하고 그런 정도의 그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큰 전선이 하나 사라질 겁니다. 싸움의 전선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제안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시도가 저희 책 앞에 보면 001이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 시도들의 연장 그 틀 안에서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저는 이 과정이 싫지는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번엔 양쪽 다 그래도 논리적 접근을 했어요. 보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 이 보수와 진보의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끼리 하는 대담을 보면 대담이라기보다는 그 배틀을 보면은 거의 다 나오는 결론이 누가 이거 하나 되면은 옛날에 노무현 때도 이런 거 한 적 있었어 이렇게 하고 들이대고 그러면 이 사진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 서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 자극 없이도 흘러갔다는 거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그게 제가 아까 표현했던 어떤 사고 회로에서의 유사성. 왜냐면은 그게 서로 안 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애초에 이야기에 무의미해지고 논쟁이라든지 대화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 대표 TV 토론회 같은데 나가서 하면 굉장히 기술적인 논쟁을 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말로 이제 꺾어버려야 뭔가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타입인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나한테도 그걸 시도하려고 오겠구나. 난 잘 이렇게 흘려 넘겨야지 하고 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타입의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거 처음에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자들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떨 땐 나랑 맞고 어떨 땐 나랑 틀리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다르다고 인식해가지고 회색 분자로 몰아넣을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무의식 중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갈아버리는 시도인데 갈지 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그걸 안 위축당하려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 제 과거가 생각나면서 이번 시도는 그래도 좀 용기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그 손 작가님하고 그 이준석 위원장님 모셔서 그 얘기 나눠봤는데요. 뭐 되게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되게 독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책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도 가지셨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대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